초상화 한 점 그려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던 20대 미대생 서아.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고에게 돈을 주겠다며 초상화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초상화에 담긴 건 회장의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서아는 그림 속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저녁 노을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서하는 길가에 작은 캔버스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대 3학년인 서아에게 이 거리는 생계를 위한 작업실이자 사람을 관찰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한 장에 3만 원, 하루 종일 그려도 10만 원이 안 되는 박한 수입이었지만 서아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서아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단순히 외모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 감정까지 포착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빛,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숨은 슬픔까지 서아의 손끝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은 서아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서아는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미대 강의실에서, 저녁에는 이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간신히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서아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아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은발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노신사는 서아 앞으로 다가와 그림 몇 점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서아를 바라보며 초상화 한 점을 부탁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상화를 그릴 준비를 했고 노신사는 서아 앞간 의자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손은 쉼없이 움직이며 노신사의 얼굴 윤곽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그려냈습니다. 서아는 그저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다른 것들도 보였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과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쓸쓸함,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이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서아가 캔버스를 돌려 보여주자 노신사는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초상화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뭔가 깊이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입을 열어 서아의 이름을 물었고 서아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서아가 명함을 받아 내려다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에는 한정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회사로 찾아오게. 본사 20층 회장실로 오면 되네. 정식으로 내 초상화를 의뢰하고 싶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찼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작업해주면 보수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1년 생활비와 등록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고, 아니, 2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민 회장은 서아의 그림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 저녁 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손에 쥔 명함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좁은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밤새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서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오후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약회사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서아는 큰 캔버스와 화구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20층 회장실로 올라가자 정민 회장이 직접 문을 열고 서아를 맞이했습니다. 넓은 집무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책상과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들이 방의 격조를 더했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물감과 붓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고 정민 회장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평소처럼 서류를 펼치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회장에게 편한 자세로 있으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첫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의 손은 다시 한번 캔버스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회장실 안은 조용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서류 넘기는 소리와 붓이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아는 회장의 모습을 관찰하며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초상화 작업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곧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아의 회장실 작업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민 회장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고 서아는 조용히 관찰하며 스케치를 이어갔습니다. 회장실 안은 고요했고 가끔 전화벨 소리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서아는 회장의 얼굴을 그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넓은 책상, 뒤편의 책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까지 말입니다. 작업 첫날 오후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고 둘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조용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관찰력은 그 남자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과 대화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공손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그 남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때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긴장과 초조함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남자가 나간 후 회장은 서아에게 그가 이강우 전무라고 소개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느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서아는 회장의 얼굴뿐 아니라 배경도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는 모습과 그 뒤로 보이는 집무실의 풍경, 그리고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캔버스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이강우 전무가 자주 회장실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모습도 배경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강우를 관찰하면 할수록 서아는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회장과 대화할 때면 언제나 정중하고 공손했지만 회장이 다른 곳을 볼 때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고 때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무언가를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화를 받을 때의 모습이 가장 수상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이강우는 재빨리 복도로 나갔고 문이 닫힌 후에도 그의 긴장한 모습이 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는 습관적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서한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민 회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이강우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한은 캔버스 뒤에서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강우는 서하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이강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회장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천천히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초간 서류들을 훑어보던 이강우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이강우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강우는 서하를 흘끗 바라보았지만 서하가 캔버스에만 집중하고 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이강우의 모습들이 무의식적으로 스케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을 바라볼 때의 차가운 눈빛, 전화를 받을 때 긴장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서랍을 몰래 열어보던 순간까지 모두 서하의 손끝에서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하는 스케치북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작업만 마쳐야 하는 걸까요? 서하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러 온 것뿐인데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하는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회장실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녀는 회장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회의 자료 가져왔어요. 회장의 딸이자 부사장인 한미래였습니다. 미래는 서류를 건네다가 작업 중인 서하를 발견하고는 관심 있는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버지 초상화를 그리고 있네요. 미래는 캔버스 옆으로 돌아와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회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배경에는 집무실의 풍경과 함께 몇몇 인물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의 시선이 배경에 그려진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이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하가 본 그대로 그린 이강우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래는 그 표정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표정 좀 이상한데요? 이 사람 이강우 전무 맞죠? 서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 그렸을 뿐인데요. 미래는 서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업대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스케치북을 집어든 미래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스케치북 안에는 이강우의 여러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을 바라볼 때의 차가운 눈빛, 전화를 받을 때 긴장한 모습, 땀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순간들까지 모두 세밀하게 스케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덮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서하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미래가 정해준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카페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한적했습니다. 서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만남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미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30분쯤 지나 미래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서아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미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오늘 제가 본 스케치들 정말 서아 씨가 직접 본 모습을 그린 건가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본 그대로만 그렸을 뿐이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신약 개발 정보가 경쟁사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회사가 몇 년간 준비한 특허를 경쟁사가 먼저 신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보안을 강화했고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답답한 마음에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아 씨 스케치를 보니까 이강우 전무가 너무 수상해요. 미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강우는 회장의 30년 측근이었고 회장은 그를 친아들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서아의 스케치들은 미래가 느껴온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서아 씨, 며칠만 더 이강우 전무를 관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회장실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더 자세히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서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림을 그리러 온 사람일 뿐인데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만약 이강우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를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아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초상화만 그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래는 서아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지난 몇 달간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수년간 연구한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장인 자신의 아버지가 밤마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미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미대생일 뿐인데 이런 거대한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미안해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아를 억지로 설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만약 작업하는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아는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의 피해, 회장의 고통, 그리고 배신자를 찾지 못하는 답답함까지 모든 것이 서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아는 스케치북을 꺼내 이강우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 하나하나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을 바라볼 때의 차가운 눈빛, 전화를 받을 때의 긴장감, 서랍을 몰래 열어보던 순간의 조심스러움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관찰이 정확한 것일까요? 혹시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닐까요? 서아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처럼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은 계속되어야 했고 서아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우가 회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서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우는 회장과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신약 개발팀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였는데 이강우는 매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특히 회장이 새로운 신약의 출시 일정에 대해 물었을 때 이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이강우가 배신자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틀이 더 지났고 서아의 초상화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거의 완성되었고 배경 작업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이강우를 관찰하게 되었고 관찰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회장실을 나서던 서아는 복도에서 미래와 마주쳤습니다. 미래는 서아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제 사무실에서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미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래의 사무실은 회장실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서아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번에 부탁드린 일 때문에 부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생각이 나서. 미래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강우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신약 개발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이강우는 회사를 일찍 나가거나 급한 용무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서아는 조용히 미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이강우의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복도 끝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임원들과 달리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그리고 회장 서랍을 몰래 열어본 장면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는 서아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서아의 관찰과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미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봐요. 누군가 웃으면 행복한 줄 알고 정중하게 말하면 진심인 줄 알죠.
하지만 서아 씨는 그 너머를 봐요.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진짜 감정을 읽어내요. 그게 바로 서아 씨 그림이 특별한 이유예요. 서아는 미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재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아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감정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아가 말을 시작했지만 머뭇거렸습니다. 미래는 서아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거 당연해요. 저도 두려워요. 30년 측근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니까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꺼낼 엄두도 안 나요. 증거 없이 말했다가 오히려 제가 이강우 전무를 모함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아 씨가 필요해요. 서아 씨의 그림은 사람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아 씨가 그린 이강우 전무의 표정들을 보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명백하거든요. 서아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동시에 미래의 말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강우가 정말 배신자라면 그를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묻자 미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강우 전무를 계속 관찰해 주세요. 그가 언제 긴장하는지, 누구와 대화할 때 표정이 변하는지, 어떤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지 모두 그림으로 담아주세요. 그럼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증거를 찾아볼게요.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떠난 후 혼자 살아오면서 서아는 항상 무력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겠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조심해야 해요. 이강우 전무가 서아 씨를 의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작업하면서 관찰해 주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아는 남은 며칠 동안 이강우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로 했고, 미래는 회사 내부에서 이강우의 동선과 행동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도시는 저녁의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이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처음으로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아의 작업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캔버스 앞에 앉아 조용히 붓을 움직였지만 서아의 눈과 손은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그리면서도 회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특히 이강우가 들어올 때마다 서아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강우는 여전히 회장실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공손했고 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매우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는 그가 감추고 있는 다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과 이강우가
신약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이강우는 개발팀의 성과를 보고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강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강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강우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서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좋은 소식에 기뻐하는 동안 이강우는 자신만의 다른 이유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한은 그 순간의 표정을 스케치북에 빠르게 담아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약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이강우도 회의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작업하는 동안 이강우가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이 새로운 신약의 특허 출원 일정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이강우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메모를 하며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에 충실한 모습이었지만 서한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이강우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한은 작업을 계속하며 유리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강우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가에 섰고 주변을 살핀 후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 듯 미간을 찌푸렸고 다시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이강우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회장에게 돌아왔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이미 그의 모든 표정을 스케치북에 담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하의 초상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캔버스 중앙에는 정민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지혜와 경륜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깊은 고뇌도 함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상화의 진짜 특별함은 배경에 있었습니다. 회장 뒤편으로 넓은 집무실이 보였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옆에는 몇몇 임원들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이강우였습니다. 이강우는 회장 바로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지난 일주일 동안 관찰한 모든 것이 그 한 장의 표정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네요. 한정민 회장이 캔버스 앞으로 다가와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상화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해. 자네는 정말 천재야. 내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담아내다니. 회장은 배경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이강우의 표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측근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림 속 미묘한 표정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가 회장실로 왔을 때 그녀는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배경의 이강우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하 씨, 스케치북도 다 모으셨죠? 미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미래는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이강우의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을 바라볼 때의 차가운 눈빛, 전화를 받을 때의 긴장한 모습, 중요한 정보를 들을 때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거짓 미소를 지을 때의 어색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저희가 움직일 차례예요. 미래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다듬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단순히 예술작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단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는 서아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신중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스케치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이강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강우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이강우가 긴장한 표정을 보였던 시간들을 추적해 보니 모두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신약 개발에 진전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히 이강우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간 시간들을 확인해 보니 그 직후에 경쟁사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미래는 회장의 젊은 비서인 최 비서를 조용히 불러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최 비서는 회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미래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미래는 최 비서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강우를 조심스럽게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이강우 전무님이 배신자일까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신뢰하시는데. 최 비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미래가 보여준 서아의 스케치들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림 속 이강우의 표정은 누가 봐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이강우를 관찰했습니다. 이강우가 회사를 나설 때마다 멀찍이 따라가며 그의 행선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이강우는 평범하게 퇴근했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우는 회장에게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며 일찍 퇴근했습니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고 이강우는 시내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1층 커피숍으로 들어간 이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6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비서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경쟁사 제약회사의 강 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최 비서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우와 강 사장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이강우가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최 비서는 즉시 미래에게 연락했고 미래는 서아를 불렀습니다. 미래의 사무실에서 최 비서가 찍은 사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이강우와 강 사장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아 씨, 이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미래가 부탁하자 서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강우는 긴장하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강 사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캔버스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담지 못한 미묘한 감정들까지 모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강우의 눈빛에 담긴 배신감, 강 사장의 얼굴에 드러난 욕심,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는 서류 봉투의 의미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본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강우는 분명히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고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미래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진과 그림만으로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서류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해요. 이강우 전무가 실제로 정보를 넘기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최 비서가 말하자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이강우가 다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을 놓는 건 어떨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아를 바라보자 서아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이강우 전무님께만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 정보로요. 그럼 이강우 전무님은 그 정보를 경쟁사에 넘길 거고 그때 현장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미래는 서아의 제안을 듣고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고 30년 측근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서아 씨의 그림들과 최 비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미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배신자를 완전히 밝혀내고 회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자택 서재에서 미래는 아버지 앞에 서아의 스케치북과 최 비서가 찍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아가 그린 이강우의 표정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회장을 속이는 사람의 얼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 배신을 계획하는 사람의 미소가 모두 그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경쟁사 사장과 만나 서류를 주고받는 사진까지 보자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강우를 친아들처럼 믿고 아껴왔습니다. 함께 회사를 키워왔고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답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제안한 함정 작전에 동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구나.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를 말이야. 회장은 딸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은 이강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아는 이미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회장실에 없었지만 미래의 부탁으로 옆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강우의 표정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강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했고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이 전무 좋은 소식이 있네. 우리 신약 개발팀이 드디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완료했다네. 회장은 마치 정말로 기쁜 일인 것처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우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옆 회의실 유리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서아는 이강우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네. 이번 신약은 정말 대단한 거야.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네. 회장은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신약의 효능과 개발 과정, 그리고 특허 출원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강우는 열심히 메모하며 관심을 보였고 몇 가지 질문도 던졌습니다. 서한은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이강우의 얼굴을 관찰하며 스케치북에 빠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강우가 정보를 듣는 순간의 표정, 눈빛이 반짝이는 순간,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귀가 미세하게 붉어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강우가 회장실을 나서자 서한은 즉시 스케치를 미래에게 전달했습니다. 미래는 그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강우는 분명히 이 정보를 경쟁사에 넘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이강우는 급한 개인 용무가 생겼다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최 비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고 미래도 차를 타고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이강우는 지난번과 같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1층 커피숍으로 들어간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강 사장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 비서는 커피숍 반대편 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우와 강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이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번 건 정말 큰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신약 정보가 모두 들어있어요. 월요일 오전에 특허 출원한다고 하니 그 전에 먼저 출원하시면 우리를 앞설 수 있습니다. 이강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 비서의 휴대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우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네. 이번 일이 성공하면 약속한 대로 자네를 우리 회사 부사장으로 모실 걸세. 두 사람은 잠시 더 대화를 나눈 후 각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 비서는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촬영했고 즉시 미래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미래는 차 안에서 영상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강우를 직접 대면하고 그의 배신을 밝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래는 아버지를 찾아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회장은 화면 속 이강우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를 밝혀내고 회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20층 이사회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민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강우도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민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부른 이유는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불이 어두워지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커피숍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강우와 강 사장이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이강우가 USB를 건네는 순간 강 사장이 돈 봉투를 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의 음성도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이번 건 정말 큰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신약 정보가 모두 들어 있어요. 이강우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화면을 바라보았고 이강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불이 켜지자 회장은 조용히 이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전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강우는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자리에서 일어나 추가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서아가 그린 이강우의 스케치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을 속이는 표정, 전화를 받을 때 긴장하는 모습, 회장 서랍을 몰래 열어보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가림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강 사장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 그림들은 저희 회사 초상화 작업을 하던 화가가 그린 겁니다. 이 화가는 사람의 진실된 표정을 포착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전무님의 모든 거짓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강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나, 이 전무? 회장이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강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회장님께서 정말 모르십니까? 이강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충성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 밤을 새워 일했고 회장님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전무에서 멈췄잖아요. 딸만 부사장 만들고 후배들은 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죠. 회장은 이강우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강우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에 옆에 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우는 그것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배신할 이유가 되나? 이강우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비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을 뿐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미래가 이미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이강우에게 다가가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강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강우가 회의실에서 끌려나가자 남은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측근의 배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나간 후 미래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비록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낸 것이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며칠간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30년 측근의 배신이라는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이강우가 빼돌린 정보들을 추적했고 경쟁사가 이미 특허를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신약 정보는 함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강우의 배신을 밝혀냄으로써 회사는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내부 감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서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아는 긴장한 마음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서아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아 양 앉게. 회장은 소파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네. 만약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신당했을 걸세. 수백억 원의 손실은 물론이고 회사의 미래까지 위험했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그렸을 뿐이에요. 회장은 서아의 겸손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초상화 작업 비용으로 약속했던 5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추가로 들어 있었습니다. 초상화 작업 외에 자네가 도와준 일에 대한 보답이네. 받아주게. 서아는 당황했지만 회장의 진심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건넨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우리 회사의 공식 초상화가로 일해주실 수 있나요? 미래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임원을 채용할 때마다 서아가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서아의 그림을 통해 지원자들의 진실된 모습을 파악하고 다시는 배신자가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아 양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 어떤 면접관도 어떤 검증 절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자네는 해냈어.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서아는 놀라움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미대도 졸업하지 못했고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졸업 후에 일해주게. 그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는 장학금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네. 공부에만 집중하게. 회장의 제안은 서아에게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그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미래를 믿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버티던 지난 몇 년간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래는 서아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회장도 따뜻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미대 박 교수는 서아가 겪은 일들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재능이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사람의 진실을 보는 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재능이 아니야. 그 재능을 잘 사용하면 세상을 더 정직하게 만들 수 있어. 교수의 말은 서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원룸에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고뇌에 찬 얼굴, 미래의 결연한 표정,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던 순간의 이강우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은 서아의 졸업 작품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에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말이죠. 서아는 붓을 들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그림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화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회장이 지원해준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예술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서아는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작품 전날 서아는 특별한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가면 뒤의 얼굴이었습니다. 총 12점의 초상화로 구성된 이 그림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감추고 있는 감정을 대비시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사람,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계산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 작품은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전시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서아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평론가는 서아를 인간 내면을 꿰뚫는 천재 초상화가라고 평가했고 다른 평론가는 현대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예술가라고 극찬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오후 정민 회장과 미래가 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아의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회장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던 때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축하하네, 서아 양. 자네는 정말 대단한 예술가가 되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인재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됐나? 미래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묻자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졸업 후 서아는 약속대로 제약회사의 공식 초상화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서아를 위해 20층의 작은 작업실을 마련해 주었고 서아는 그곳에서 임원 후보자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채용할 때마다 서아는 면접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지원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아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그렸고 그 그림들은 채용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서아의 그림은 이력서나 면접 태도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지원자는 완벽한 이력과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지만 서아의 그림에는 그의 오만함과 거짓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원자는 긴장해서 면접을 잘 보지 못했지만
서아의 그림에는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아의 통찰력 덕분에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고, 배신자나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강호 사건 이후 회사는 한 번도 내부 배신이나 정보 유출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명성은 회사 밖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여러 미술관에서 서아에게 개인전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유명인들은 서아에게 초상화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모든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신중하게 작업을 선택했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붓을 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오랜만에 예전에 작업하던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거리 화가들이 캔버스를 펼치고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자신도 저기 앉아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작업실이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서아에게 기회를 주었고 서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새로운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그림을 통해 진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고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초상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의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서아의 활동 범위는 그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서아의 작품은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추구하는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숨겨진 본성을 그리는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재벌, 유명 연예인,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서아에게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아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떤 재벌은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아의 그림에는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겸손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서아의 그림은 그의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아의 전시회는 매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권력자들은 서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아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서아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거이자 거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아의 전시회를 찾아와 권력자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속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험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아를 협박했고 어떤 이들은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거액을 제시하며 그림을 그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정민 회장은 여전히 서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80대가 된 회장은 서아의 전시회를 찾아올 때마다 감회에 젖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최고의 인재야. 자네는 세상을 더 정직하게 만들고 있어.
회장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래도 서아와 친한 언니와 동생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서아의 작업실 벽에는 특별한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정민 회장의 초상화였습니다. 10년 전 처음 완성했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서아는 가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던 20살의 자신,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난 회장과의 만남을 말입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아는 회장에게 받은 기회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갚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폭로하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고 세계적인 초상화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아의 작품은 국제 경매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고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성과 부를 얻은 서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삶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했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거리에서 무료 초상화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 서아는 예전에 작업하던 바로 그 거리에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무료로 초상화를 그려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서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연인들, 가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서아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슬픔, 숨기고 싶어하는 외로움, 그리고 깊은 곳에 간직한 희망까지 모든 것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받아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그림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한 노인이 서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아는 붓을 들다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은발은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회장님, 서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서아가 준비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자네를 처음 만났지. 그때 자네가 그려준 내 초상화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 오늘도 내 얼굴 좀 그려주겠나?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말을 듣는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서아는 조용히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30분 동안 서아의 손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그리면서 서아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 거리에서 만난 이 노신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아는 캔버스를 돌려 회장에게 보여주었고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의 초상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10년 전 그림에는 고뇌와 피로가 담겨 있었지만 지금의 그림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얼굴을 찾은 것 같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강우의 배신으로 받았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회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래가 회장직을 물려받아 훌륭하게 경영하고 있었고 회장은 이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아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가진 재능이 여기까지 온 거지. 나는 단지 그 재능을 알아봤을 뿐이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진실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이 그림 가져가세요. 서아가 완성된 초상화를 회장에게 건네자 회장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그림을 받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서아 양. 자네의 앞날을 응원하겠네. 회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캔버스를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고 그들의 숨겨진 감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서아는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메고 거리를 떠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겠다고,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담아내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입니다. 거리를 걷는 서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전 이 거리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그림을 그리던 20살의 서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진실을 밝히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화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아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얼굴을 만나고 수많은 진실을 발견하고 수많은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더 정직해질 것입니다. 달빛 아래 서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